그 주호영 원내대표 이번에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대통령이 저렇게 뭐 강하게 나가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곤혹스럽고 있고,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공항에 가서 영접하고 그 사진만은 올렸던가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없이 다 느끼는 거죠. 대통령이 어떻게 수습할까요? 진상규명 그걸 궤도로 지금 계속 해나갈까요? 제일 간단한 것은 오늘이라도 네. 적절치 못했다, 네. 이제 그만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제가 방송 인터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경제, 민생, 물가, 외교, 나라 망한다. 지금 보십시오. 환율이 1,400대를 깼잖아요. 예. 13년 9개월 만에 깬 거예요. 주가 지수가 2,200 떨어졌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 보도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환율, 원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이원화가 전체가 폭락인 거예요. 증권과 정치 전체가 주가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한국처럼 이렇게 수출하는 나라가 환율이 올라도 둔화되는 것은 상품 적자도 이루어졌지만 외환위기가 올 수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쉬운 나라가 한국, 태국이다. 저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예.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극복한 사람. 예. 1999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 환율이 1962원이었습니다. 예. 우리 주가지수가 287이었습니다. 이때 어땠어요? YS가 경제는 등한시한 채 사정해가지고 지지도가 90% 올라갔지만은 IMF 외환위기로 나라는 망했잖아요. 그때는 국제 경제는 다 좋았고 우리만 나빴어요. 실패한 대통령 아니에요? 예. 그런데 DJ는 당신을 사형시키려고 한 전두환, 노태우도 용서했어. 사면했고. 통합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돕자 해서 장롱 속에 넣어놓은 애들 돌반지까지 나라에 헌납해가지고 외환위기를 사상 최초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빨리 극복했잖아요. 이만큼 용서와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YS의 길을 가고 있고 성공한 DJ의 길을 안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러시아가요 얼마나 푸틴이 무섭냐면은 미국의 석유가 상한제에 가입하는 나라는 석유, 천연가스, 곡물도 안 주겠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인도, 세 번째가 미국 아니에요?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바이든한테 고무신을 거꾸로 신더라고요. 더 웃지 못할 현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왕세자에게 석유 증산하자 하니까 뒤통수 때려버렸잖아요.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푸틴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석유 상한제 미국이 하라니까 들어가야죠. 석유, 천연가스, 곡물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이게 백척간두라니까요. 예. 지금 여야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EXX 쪽팔리다 이거 가지고 진상조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경제를 대처하느냐,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물가를 잡느냐,
어떻게 외교를 풀어갈 거냐. 지금 보십시오. G4에 미국이 들어가라니까 우리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 완제품은 61%를 중국에 팔아요. 그걸 못 팔면 어떻게 돼요? G4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 전기차 1,000만 원이 우리 차가 더 비싸요. 미국 사람이 우리 거 차겠어요? 펠로시 왔을 때 만나가지고 네.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만나가지고. 미국은 외교는 의회가 세요. 법령으로 하니까. 행정부보다도. 뒤통수 맞아버렸잖아요. 일본은 해결했잖아요. 이번에 가셔서 해결해가지고 오면은 바이든 대통령 업고 다닐 거다 했는데 말은 했다는데 두고 보자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안 해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소위 바이오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이게 참 큰일인데 미국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법을 제정해요. 그게 이제 MSP를 하면은 우리나라 요소수 사태 때 당했잖아요. 그러한 조그만 그런 특수한 광물이나 이런 것은 중국이 제일 많아요. 우리는 또 의존도가. 네. 중국에서 우리가 이 법에 저촉되어 중국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출을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무연탄이 수입 정지되니까 무연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시멘트의 원료가 무연탄이에요. 우리 시멘트 값이 폭등해 버렸잖아요. 그래도 그때 국정원에서 해결했죠. 요소수 같은 게 히토류. 근데 벌써 니켈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 법에 대해서도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법 MSP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중국의 로우텍이 우리나라 하이텍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중국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히토류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휴전하고 경제 문제로 머리를 맞대라. 그것도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해도 아무도 언론에서 보도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자꾸 모르는 게 그러면. 원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뭐 이런 그렇죠. 그 있었잖아요. 그리고 논둥이론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DJ의. 예, 예. 예. 그와 같이 지금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열강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왔고 또 이만큼 발전을 해왔는데 중국을 지금 현재 G2 경쟁 시대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우리가 가면은 우리나라 국익에 심각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좀 해법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도 약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미 동맹은 예.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거기를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는 한중 경제협력은 계속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랑이든 소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이게 DJ 말씀인데 예. 편중 외교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줄타기 해야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핵심 가치 외교의 근본은 시작은 한미 동맹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출발 그걸 분명히 해야죠.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된다. 네. 그렇지만 중국도 그러한 문제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을 해야지. 자, 미국의 3인자 펠로시는 안 만나고 서울에 있으면서 휴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휴가를 희생해서라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했으면 얼마나 박수를 받겠어요. 그러면 또 왜 중국의 3인자 이수찬 상임위원장은 만납니까? 그 만나서 얘기 잘 됐어요? 사드 문제가 어쩌고 뭐
G4 뭐 이런 거 했지만은 그래도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펠로시도 만나고 이수찬도 만나라. 휴가 저기 뭐 제주도에 가 계셔도 만나러 와야죠. 이게 그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뭐 미국하고 어쨌다 하지만은 천만의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이 얼마나 굳건한가는 지금 미국 조야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면은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또 고발해. 네. 지금 뭐예요? 미국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본도 안 되고, 러시아하고는 전쟁 중이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태생적으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통령이에요. 여소야대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협치하라기도 안 하잖아요. 협치할 거기다 이 새끼라 하면 협치 되겠어요? 자, 국제 경제 엉망 아니에요. 정치도 안 되고 백성은요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조용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성공하기 힘든 정권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협치도 안 해버리고 지금 경제 물가 외교로 가자고 해도 안 하고 저렇게 싸우고 물가 잡으라고 했지 언제 박지원이 잡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남북 관계도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에서도 뭐 반복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평화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 지금 본인의 이른바 담대한 노선이라는 게 결국 MB 비핵 개방 3천하고 유사한 거 아니냐. 그걸 업그레이드 했다고는 그러지만 그런 가운데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김정은 그 위원장한테 그 조건 없는 만남을 제시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이게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강대국에서 다 전부 다 관계가 틀어지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서로 적대적인 그냥 포션만 하고 탄도미사일 쌓아올리고 지금 몇 년 만에 또 한미 군사훈련은 대대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그 부분부터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유엔 연설은 예. 노태우 대통령 때 유엔에 남북 동시 가입을 해서 역대 대통령이 거의 매년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평화를 지키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이번에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언급을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저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북한의 핵무장법을 제정한 이후와 이전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개혁, 담대한 구상은 확실히 MB의 비핵 개방 3천보다 더 진전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한 법을 제정한 것은 이제 끝이에요. 이건 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북중 간의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서 바이든의 담대한 구상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수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하면은 하다못해 김정은을 공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안 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해피한 연설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 소리 안 해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크게 주목할 것은 김정은은 윤석열 대통령과 안 만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적 쇼로 매도하고
누가 선제 공격을 먼저 얘기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먼저 얘기했어요. 예. 자위대를 끌어들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게 지금 김정은한테는 딱 입력돼 있는데 이때 기시다 일본 총리가 조건 없이 만나자 하는 것은 김정은으로서 굉장히 생각을 할 거예요. 본래 북한은 남북미, 특히 북미 개선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었어요. 22년 전 김정일 위원장이 저한테 얘기할 때도 김일성 주석이 두 가지 유언을 했다. 하나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라. 또 하나도 미국이에요.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를 받아서 경제 발전을 해라. 그 돈은 일본의 대일 청구권 자금, 전쟁 보상비를 받아서 한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 2000년 7월 말 8월 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언론에 일본이 30억 달러의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북한에 현금을 준다 해서 우리 언론들이 우리나라는 뭐 2억 달러인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30억 달러냐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정일 대답이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그런데 고이즈미 총리가 70억 달러를 물밑으로 제안해 왔지만 절대 100억 달러 아니면 안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 와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일본 프레스센터, 니폰 클럽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고 그 후로도 계속 일본 정치인들에게 관료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일 관계 개선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은 다음에 당신들이다. 세컨 초이스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닌데 이런 때 김정은은 윤석열 대통령은 너 안 만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은 응해주지 않고 있어요. 만약 김정은이 기시다의 조건 없는 방일, 일본 납치 문제 얘기하지 않겠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면은 기시다 총리를 극적으로 북한에 초청해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것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지금 현재 통일교 문제, 아베 국장 문제, 또 경제 문제로 29%밖에 지지도가 안 나와요. 일본은 30% 이하로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새 총리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김정은과 방북 회담을 한다고 하면은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김정은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몰라도 기시다 총리가 절묘한 제안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대일 청구권이나 경제 제재 해제 뭐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제안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이 3년간 코로나로 국경 봉쇄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북한이 기시다 총리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뭐 분할해서라도 그전에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30억 달러도 분할이었어요. 얼마를 준다고 하면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거 잘 봐야 된다. 근데 기시다 총리, 일본 총리의 그 제안에서는 미국과도 바이든하고도 어느 정도 서로 그 교감은 있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예. 우리나라도 대북 제안을 할 때는 미국과 사전에 논의를 해요. 예. 그 지금 집권 여당이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에 잡혀가지고 정상화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국정 운영에 사실은 여당이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제대로 못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준석 전입니까 현입니까 당대표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좀 답답함이지 않겠나 이런 말도 있는데. 모든 책임은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칼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을 흠집내려고 하는 것은 좌파 언론인들이 그런다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폴리뉴스가 사장이 흔들리면 돼? 책임이 있는 거죠. 저하고는 가깝고 좋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운명도 29일로 끝나고 이제 선거하면은 심의하면은 이제 29일부터 얼마 하겠죠. 주호영 원톱 제도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이준석 당대표 그 젊은 정치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정치가 그냥 모양만 아니라 자기 힘을 갖게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도 있었고 그랬을 때 지금 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게 근데 그게 젊은 정치 전반으로서 비판까지 또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인이니까 예, 비판 받는 것은 당연하죠. 예,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우리 꼰대가 보면은 버르장머리 없죠. 그렇지만 37살의 그 나이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핀란드 여성 총리가 37살 아니에요. 예. 그분 밤에 가서 댄스하고 총리도 밤이 필요하다. 나도 즐겨야 된다. 다 지지하잖아요. 예. 북한의 김정은 37살이에요. 미국을 가지고 놀잖아요. 뭐하든 이나프한 그 조건을 갖춘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해서 청년 하면서 청년 지도자는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그건 우리 세대예요. 우리가 볼 때. 그 본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지만 당에서 이렇게 다시 윤리위에서 제명에 버금가는 걸 한다면은 신당 창당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안 하죠. 예, 지금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지금은 하면은 국민적 비판이 받으니까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면은 박해받으면서도 국민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당원 모집이 예, 예. 가입하기 제일 좋은 때다 하면서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정치사를 보면은 대통령 측근들 그 세력들이 예를 들면 현재 윤핵관들이 반드시 공천 칼질을 한다고요. 해야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칼질 당한 사람들이나 벌써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지금 물러갈 준비를 하던데요. 저는 차기 당대표도 국민적 여론은 유승민 전 의원이 제일 높지만은 당내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몰라요. 당심은 민심을 못 이겨요. 그것도 잘 보고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차기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황태자라고 하면은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그 황태자가 대통령 후보 되는 것만 보고 박수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했잖아요. 제리 따봉도 보내고 뭐 의원총회 앞에서 초재선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는 아니겠지만 전화하고 하고 있잖아요.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 제명당하면은 나는 보수 대분열의 길로 간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한동훈 황태자를 계속 키운다고 하면은 더 큰 분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또 본인들도 아니라고 해야죠. 그렇죠. 예.
아마 내년 이 총선 국민으로 들어가면 뭐 바빠지지 당연히 않겠어요? 가죠. 예. 민주당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원장님 입을 막으려고 국정원장으로 모셨다 이러셨는데. 그건 좋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169석이잖아요. 절대 다수 의석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77.7%로 또 당선이 됐고, 그런데 이 컨벤션 효과라든지 당 지지도는 별로 오르질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아, 전에보다는요. 예. 하여간 지금 사법 리스크의 와중에 민주당도 포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좀 당은 무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탄압을 받으면 뭉치고 싸우는 DNA가 있어요. 그 길로 잘 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의 인생 역정을 보더라도 싸움꾼이야. 그렇죠. 잘하잖아요. 예, 싸우면은 그냥. 예. 그리고 민주당은 본래 싸움을 잘하고 국민의힘은 권력의 줄을 잘 써요. 올드 프레시던트맨이죠. 그러나 3분의 2 의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개혁성 면에서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해요. 민주당 도움 없이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하는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돼. 마치 박근혜가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대통령 되듯. 클린턴이 동성애 반대를 공화당 정책을 갖다가 써가지고 대통령 되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개혁을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된다. 저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제 노동개혁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현재의 세계의 흐름과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민노총 위주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본 그런 좀 전향적인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디테일로 빠지면은 아니고, 정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3분의 2 의석 가지고 있으면은 지역구에서 다니면서 다 민심을 알 거 아니에요. 민심을 따라가면 돼요. 민심에 따르는 개혁을 먼저 주도적으로 앞서해 나가라. 주도적으로 해 나가라. 그래 되면은 이제 총선과 대선에 기회가 올 수 있다. 아, 그렇죠. 누구는 실력과 책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유능한 진보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거기에서 무능하다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한테 유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치가, 당이. 근데 보면은 예.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대북 정책에서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 사회 정책 모든 것은 50보 100보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의 저런 무능한 대북 정책에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각을 세워서 나가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력도 뭉치지만은 진보 세력, 우리 지지 세력도 뭉쳐진다. 가치관을 가지고 뭉치게 해야 돼. 원장님과 좀 인연이 있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거의 당대표를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동훈을 민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한테도 좀 기회가 있을까요? 선거나 골프는 뚜껑 열어봐야 알고 장갑 벗어봐야 하니까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도 네. 그 길로 잘 나가고 있는데 뿌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까 황태자 그 의논하고 계시는데 이 굉장히 이렇게 뭐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막 진짜 환장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똑소리 나게 하니까 뭐라고 진짜 이야기했다면은 또 밀리고 이랬는데 원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장관 되고 나서 하는 여러 가지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당하는 걸 보면은 스스로도 그런데요. 박람회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한동훈 장관이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장관이어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예요. 그 질문 중에 탁탁 나서서 반격을 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평가가 되지만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죠. 국회를 존중해야 되고 국회를 존중하는 것은 국민을 존중하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앞으로 표를 볼 수도 있죠. 아, 겸손하면 한장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같이 하면 안 되고 이 아까 말한 그 이준석에 따라서 보수 대 분열도 시작될 수도 있고 이 위기에서 민주당은 뭉치지만 또 총선 또 오면 또 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마지막에 묻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제3정당 여야 기득권 정당의 틈새에서 국민들이 지금 보는 게 지지정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뭔가 국민들을 진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의 필요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잖아요. 다 실패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원장님 볼 때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안철수는 4차 산업혁명이나 21세기 AI 시대에 맞는 그런 지도자였으니까 제3세력이 형성될 수 있었는데 예. 지금 과연 그러한 대통령 후보감이 제3세력에 있느냐 예.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은 나타나면은 가능도 하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양당제 폐해가 너무 크니까. 그럼 양당에서 나온 사람이 또 그걸 할 수도 있는 할 거예요? 수도 있죠. 예. 그 사람이 새로운 국가 지도자로서 예. 그걸 받는 비전과 신망을 그렇죠. 받는다면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과 그 이재명 당대표한테 정치구단으로서 조언해 주신다면 싸우지 말고 예. 만나서 음, 국정 현안, 특히 경제, 물가, 외교 문제를 매주 만나가지고 고민스럽게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라. 싸우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충분히 했어요. 이제 그만해라. 근데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예. 이재명, 김건희 쌍특검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쌍특검으로 네. 그 문제는 예. 이 공군 이해람 중사도 그렇게 말이 많던지 음. 특검 해버리면 없잖아요. 예. 특검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경찰이나 검찰 수사 결과를 민주당은 못 믿고 네. 실제로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검찰이나 경찰은 김건희는 수사 안 하잖아요. 예. 장모 수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니까 늘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해결해요? 또? 이렇게 5년 내 싸워요?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쌍특검에 가서 거기서 해라. 그러나 우리는 정치를, 경제를, 물가를, 외교를 풀어간다. 이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